30년을 살았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50만 원. 택시 한 번 타는 것도 눈치 봐야 했죠. 친정 어머니 생신날 과일 사가면 한 달 내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시댁 식구들한테는 수억을 쏟아부었더군요. 매달 말이에요. 그것도 제 등 뒤에서요. 2024년 어느 가을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보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할 나이였죠. 친척 어른들 만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아직도 혼자야? 였던 시절이었습니다. 1993년 4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맞선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신이 나 계셨어요. 은행원이라는 말에 벌써부터 흡족해 하셨죠. 은행원 일에 안정적이잖아. 키도 크고 인상도 좋다던데. 어머니의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30 앞둔 여자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명동에 있는 다방에서 처음 만난 이철수는 깔끔한 양복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예의는 바른 편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을 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검소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사람들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당시엔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알뜰한 남자구나. 계획적이구나 싶었죠. 부모님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흐뭇해하시며 은행원이면 평생 걱정 없다고 공무원만큼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1993년 7월 17일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피로연도 간소하게 했어요. 하객이 10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이 원했거든요. 화려하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 그 돈으로 살림에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신혼여행은 강화도였습니다. 네, 강화도요. 당일치기로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차비 아끼려고 시외버스를 탔죠. 여행은 추억만 남는 거야. 돈 써봤자 소용없어. 차라리 아껴서 집 장만하는 게 낫지.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 여행은 나중에 가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은평구의 낡은 아파트 21평이었습니다. 전세였고 보증금은 남편이 모은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통장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은행에서 일하니까 당신보다는 내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 라는 말에 은행원이니까 돈 관리는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50만 원 줄게. 그 안에서 알아서 써? 우리 집 장만하려면 최대한 저축해야 해. 50만 원. 1993년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5만 원 하던 시절이었죠. 처음엔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 빠듯했어요. 공과금, 쌀값, 반찬 재료비, 휴지, 세제 하나하나 사다 보면 금방 바닥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고요. 남편은 가계부를 펼쳐보더니 말했습니다. 다 있는데 쌀도 있고 반찬도 있잖아. 뭐가 부족해? 그래도 좀. 더 알뜰하게 써봐. 50만 원이면 충분해. 다른 집들은 우리보다 못 살아도 잘만 사는데.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남편이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건데 내가 낭비하는 건 아닐까.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아침만 되면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죠.
어느 날 새벽, 입덧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 중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택시를 타고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택시, 버스 타고 가. 택시비 아껴야지. 근데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참아. 버스 타면 돼. 우리 집 사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해.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덧으로 속이 뒤집히는데 눈물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남편 말이 맞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껴야지. 결국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손잡이를 붙잡고 서서 갔죠. 사람들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말입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오늘 병원비가 3만 5천 원 나왔다고 생활비에서 썼다고 말했습니다. 3만 5천 원이나? 많이 나왔네. 다음부턴 조금 참다가 가. 괜히 병원비 나가면 아깝잖아. 괜한 병원비라뇨. 아, 이때 이 인간의 모습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간의 고생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짠돌이 같은 남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 번은 결혼 2년 차 되던 해 친정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어요. 5만 원짜리였죠. 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딸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과일 값이 얼마냐고요? 5만 원이라고 했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5만 원. 그렇게 비싼 걸 샀어. 무슨 과일 바구니야 5만 원씩이나 해? 어머니 생신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우리가 지금 여유 있는 줄 알아? 집도 못 샀는데 3만 원이면 한 달 쌀값이야. 한 달 내내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뭘 하든 그때 과일값만 아꼈어도 라는 말이 나왔어요.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말입니다. 남편이 우리 살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절약은 더 심해졌습니다.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눈치 봐야 했어요. 커피숍 가지 말고 집에서 타 마셔. 커피 믹스면 되잖아. 수건 하나 사는 것도 보고했습니다. 새 수건이 왜 필요해? 있는 거 쓰면 되지. 근데 이게 너무 낡아서 빨아서 쓰면 돼. 새 걸 꼭 사야 해. 우리가 지금 낭비할 때가 아니야.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사정이 좀 안 좋다고 하다 보니 사람들도 저를 부르지 않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가계부를 검사했습니다. 오늘 콩나물 샀네. 1,500원. 재래시장 가면 1,000원인데 왜 마트에서 샀어? 마트가 가까워서 그래도 500원이 아까운 거야.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아껴야 우리 집 살 수 있어. 500원, 겨우 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하나 아끼면 모이긴 모이겠죠. 밤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미래를 위해 이렇게 절약하는 거야. 나도 더 노력해야지.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좋아질 거야. 1996년 봄,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 비용도 꼼꼼히 계산했어요. 자연분만이면 얼마, 제왕절개면 얼마. 당연히 자연분만으로 해야지. 제왕절개는 비용이 2배야. 다행히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나았습니다. 산후조리? 그런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사치야. 집에서 쉬면 되지. 그 돈이면 아기 분유 몇 개월치야. 친정에 2주 머물렀어요.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시고 빨래해주시고 그게 전부였어요. 2주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저도 몸이 안 좋았어요. 출산 후유증이 있었거든요. 산후도우미라도 쓰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후도우미, 그게 얼만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옛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거 없이도 잘 키웠잖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혼자 아이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몸은 힘든데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저는 이 정도도 못하나 싶었어요. 2년 뒤 1998년 겨울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없이 친정에서 이주, 그리고 집으로. 생활비는 여전히 50만 원이었어요. 여보, 아이가 둘이 됐는데 생활비를 좀 올리는 게 어때? 아직 어리잖아. 분유값은 따로 줄게. 더 크면 그때 늘려줄게. 분유값은 따로 줬습니다. 하지만 기저귀값, 아기 옷값은 생활비에서 나갔어요.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축해서 우리 집을 사려는 건데 조금만 더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 천년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저희 집은 그대로였어요. 밀레니엄이라고 뭐가 달라져? 알뜰하게 사는 게 최고야. 우리 목표는 5년 안에 집 사는 거야. 남편은 변함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5년 안에 집을 산다. 그럼 이 고생도 끝나겠지. 어느 날 저녁, 아이들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불꽃놀이가 보였어요. 근처 놀이공원에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만 참으면 우리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지.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저축하는데 남편은 거실에서 가계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전기료가 좀 많이 나왔네. 다음 달엔 줄여야겠어. 저도 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994년부터 쓰기 시작한 가계부였어요. 매일 밤 적었습니다. 쌀 얼마, 반찬 재료 얼마, 공과금 얼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물어볼 때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적기 시작한 거였는데 어느새 습관이 됐습니다. 밤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 저축하는 거야. 검소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 5년만 참으면 집도 사고, 그럼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을 믿어야지. 다른 집들은 빚도 있던데 우리는 빚 없이 사니까 그래도 낫지. 남편이 계획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었습니다.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답답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절약하면서 모은 돈이 우리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제가 50만 원으로 쪼개서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시댁에 수억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이 우리 집 사려면 아껴야 해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있었다는 거요. 그걸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저는 30년을 믿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라고, 우리 미래를 위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2002년 아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유치원에 다녔고요. 새 학기가 되면 주변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영어는 어디서 시켜야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다닐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학원을 다닌다고, 민수도 수학학원이라도 보내면 안 되겠냐고요. 학원? 그게 얼만데.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야. 다들 한다고 우리도 해야 해. 그러니까 지도 못 사는 거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지.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민수가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학원이라도 보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르쳐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수학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하지만 남편한테는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서점에 갔습니다. 초등 수학 참고서를 샀어요. 3,800원. 생활비에서 빼서 산 겁니다. 그 달은 반찬을 더 줄여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다니는 이야기를 해도 부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벌써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 다니면 안 돼? 민수야, 엄마가 집에서 가르쳐 줄게.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우리는 아빠가 집 사려고 저축하시거든. 조금만 참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처져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2005년이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50만 원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를 좀 올려주면 안 될까?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10만 원 올려줄게. 60만 원이면 되지. 10만 원,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감지덕지였어요. 몇 년을 50만 원으로 살았는데 10만 원이라도 오르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60만 원으로도 여전히 빠듯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고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아파트 상가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하루 3시간.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손에 걸레를 쥐었습니다. 바닥을 닦는 소리가 텅 빈 상가에 울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이 돈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뭐라도 더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한테는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일을 좀 하겠다고요. 그래, 좋지.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알아서 써. 근데 생활비는 못 올려줘, 그대로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번 돈으로 아이들 학습지를 샀습니다. 문제집도 사주고 가끔 과자도 사줬어요. 하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영어 성적이 안 좋다며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엄마,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13살 아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에 묻히도록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07년 민수는 고등학생, 수진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애들이 커지니 돈 들어갈 데가 많더라고요. 일을 하나 더 해야겠더라고요. 저녁 시간대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또 일하려고 몸 안 힘들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래, 좋은데. 내가 번 돈은 내가 알아서 쓰면 돼. 그게 끝이었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 담그는 소리가 매일 밤 들렸습니다. 손이 튼 게 아물 새도 없이 또 터졌어요. 겨울이면 손등에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고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냈습니다. 남편 몰래요.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민수야, 영어 학원 다녀볼래? 엄마, 돈 괜찮아. 걱정 마. 엄마가 일해서 번 돈 있어. 아빠는 뭐라고 안 하셔. 아빠는 모르셔도 돼. 이건 우리 비밀이야.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10년 생활비가 70만 원이 됐습니다. 5년 만에 10만 원 오른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생활비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비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70만 원. 그것도 15년 만에 겨우 20만 원 오른 거였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록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번 돈, 쓴 돈, 아이들한테 쓴 돈, 전부 다 기록했어요. 매일 밤 연필로 가계부에 글씨 쓰는 소리만 고요히 들렸습니다. 2012년 겨울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대학 합격했어. 수진이가 좋아하며 집에 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 등록금이 필요한데.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받으면 되지. 당연히 본인이 갚아야지. 이제 성인이 되면 본인이 일해서 갚아야 하는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 대학 등록금은 당연히 내주는데 우리는 왜 일해야 하나? 수진이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20살 딸이 벌써 체념한 목소리였어요. 입학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옷장 앞에 서 있더군요. 엄마, 입학식인데 새 옷 하나만 사도 될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등학교 교복을 벗은 뒤로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사주려고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랑 옷 사러 가자. 아니야, 엄마. 괜찮아. 입학식인데 새 옷 입어야지. 진짜 괜찮아. 아빠한테 혼날까봐.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살 딸이 새 옷 하나 사는 것도 아빠 눈치를 보고 있다니. 자식들한테 정말 미안해졌어요. 엄마, 우리 집 정말 가난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왜 아빠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해주시던데.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거든요. 왜 이렇게 사는 건지. 엄마, 아빠는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우리한테는 쓰지도 않잖아. 아빠가 저축하시는 거야 집 사려고. 집 벌써 20년 넘게 저축한다는데 언제 사? 저축은 왜 해? 나중에 누가 쓰려고? 민수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남편은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 집도 전세 그대로였어요. 차도 없었고 여행도 안 갔습니다. 명절 때 시댁 가는 것 외에는 어디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옷도 좋고 차도 좋았어요. 시동생은 몇 년 전에 집도 샀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사업을 한다며 여유로워 보였고요. 저 사람들은 여유가 있나 보네.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아침 청소, 저녁 설거지,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도 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아이들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일을 안 하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매일 밤 가계부를 썼습니다. 오늘 번 돈, 오늘 쓴 돈, 아이들한테 준 돈, 전부 다 적었어요. 1994년부터 시작한 가계부가 이제 20권이 넘었습니다. 방 한쪽에 쌓아둔 가계부를 보면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숫자로 적힌 내 인생. 2020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도대체 돈을 뭐에 쓰는 거야?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더군요. 형수님, 형님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시동생이 거실로 들어와 남편과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동생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뭐가 가족인데. 이번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덕분에 집 구했잖아요. 형님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요. 쨍그랑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그래,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동생이 힘들면 형이 도와줘야지. 남편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전세로 살았는데 시동생한테는 전세 보증금을 줬다고요? 시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누나 사업 시작할 때도 도와주시고 형님은 정말 의리 있으세요. 우리 동생들 다 형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 사업도 도와줬다고? 얼마나 준 거지? 그간 고생했던 세월들이 스쳐가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그럭거렸습니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형수님도 고생 많으시죠? 시동생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시동생이 30분쯤 있다가 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천만 원. 사업 도와줬다는 건 또 뭐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 눈치인지 태연하더라고요. 저는 옆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시동생의 말이 계속 들렸어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우리는 30년을 전세로 살았는데 새벽 2시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잠든 거였죠.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 핸드폰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손을 뻗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남편은 보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신우이와의 대화방을 먼저 열었습니다. 오빠, 사업자금 1억 정말 고마워. 이거 아니면 망할 뻔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억, 신우이한테 1억을 줬다고?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올렸어요. 더 많은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오빠, 입금 확인했어. 역시 오빠야.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게. 이번 달 자금이 빠듯했는데 오빠 덕분에 살았어. 진짜 고마워. 메시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도 100만 원 들어왔네. 고맙다. 아들 생활비 잘 쓰고 있어. 내 덕분에 편하게 산다. 시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 카톡을 보니 1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신우이 사업자금 1억. 시동생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최소 2억 7천만 원. 아니, 더 있을 수도 있겠. 제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찾아보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고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겨우 80만 원 생활비 받으며 살았습니다. 택시 한 번 타는 것도 눈치 봤고 친정어머니 과일값 5만 원에 한 달 내내 잔소리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민수는 패딩 없어서 폐렴에 걸렸고 수진이는 입학식 옷 없어서 울면서 집에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시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10년간 제가 생활비로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요. 신우이 사업엔 1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출받아서 대학 다녔는데
시동생 전세 보증금은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전세로 살았는데 말이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 2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번 돈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내고 문제집 사주고 병원비 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 몰래 시댁에 2억 7천만 원을 줬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남편이 거실로 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어제 우연히 들었는데 도련님이 전세 보증금 얘기를 하더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었어? 5천만 원 줬다며. 동수한테. 아니, 그게 말이지. 신우이 사업자금도 줬다며. 1억.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한테도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다며 10년 동안. 어떻게 알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왜 숨긴 거야? 숨긴 게 아니라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30년 동안 집 산다고 했잖아. 그 돈 다 어디 간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정해 얘기하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들 힘들어서 도와줬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럼 우리는 애들은 젊잖아. 나중에 벌면 돼. 그래서 대출받게 했어? 우리 애들.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도 대학 다닐 때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 남편은 퇴연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과 30년을 산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돈을 쓸 때는 말 한마디라도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 패딩 없어서 폐렴 걸렸을 때 기억나? 병원비 150만 원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냈어? 당신은 한 푼도 안 줬잖아. 그때 돈이 없었어. 없긴 무슨. 신우이한테 1억 주면서.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해. 동생들은 내가 안 도와주면 굶잖아. 너야 내 옆에 있으니까 괜찮지. 그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30년 동안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겨우 80만 원 받으며 산 게 괜찮은 거야? 친정어머니 과일값 5만 원에 한 달 잔소리 들은 게 괜찮은 거야? 그래도 우리는 미래 없이 잘 살았잖아. 잘 살았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20년간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벌어서 애들 학원비 된 거야. 당신이 한 게 뭐야? 내가 매달 월급 가져다 줬잖아. 생활비 80만 원 줬다는 거지?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는 100만 원씩 보냈네? 우리 엄마 병원비 30만 원 드리겠다고 했을 때는 돈 없다고 했으면서. 말문이 막혔는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20년간 하루 10시간씩 일해서 번 돈이 2억 3천만 원이야. 당신이 시댁에 준 돈이 2억 7천만 원이야. 계산되지? 숫자를 말하니까 더 실감이 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속였어. 집 산다고 했잖아. 저축한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0년치 가계부를 거실 테이블 위에 쌓아 놓았습니다. 이거 봐,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쓴 가계부야. 1994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내가 쓴 생활비, 내가 번 돈, 아이들한테 쓴 돈 전부 다 적어놨어.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30년간 속인 사람이 갑자기라고? 남편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이혼. 넌 어떻게 살려고? 내가 알아서 해. 집도 내 명이야. 돈도 내가 다 관리했고.
넌 받을 게 없어. 그래, 두고 봐. 저는 가계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민수야,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가 30년 동안 시댁에 2억 넘게 보냈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보냈고, 고모 사업 자금으로 1억, 작은아버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줬어. 우리는 생활비 80만 원 받으며 살았는데, 너랑 수진이는 대출 받아서 대학 다녔는데,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그랬어?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20년간 일해서 번 돈으로 너희 학원비 댔어. 아빠는 한 푼도 안 냈어. 있지. 민수야, 엄마 이혼하려고. 엄마, 잘 생각했어. 우리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똑같이 설명했어요.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이혼해, 엄마.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30년을 속인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월요일, 저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30분 동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0년 가계부도 보여드렸고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도 충분히 가능해요. 정말요? 이 가계부가 엄청난 증거예요. 30년간 생활비가 50만 원에서 8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게다가 부인이 따로 일해서 번 돈 2억 3천만 원도 다 기록되어 있고요. 승산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쌀쌀했지만 상쾌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 30만 원도 못 드렸던 제 어머니.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숙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살았어요. 바보같이 남편 믿고 살았어요. 집 산다고, 저축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 시댁에 2억 넘게 줬어요. 어머니 병원비 30만 원 드리겠다고 했을 때는 돈 없다고 하면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통곡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소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혼할 거예요. 30년 살았으면 됐어요. 이제는 제 인생 살 거예요. 늦었지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출 받아서 대학 다녔어요. 아직도 갚고 있고요. 근데 아빠는 고모 사업 자금으로 1억을 턱 주신 거예요.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간 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써온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숫자로 적힌 제 인생. 하지만 이제 이 가계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무기였죠. 남편을 믿었고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는 제 인생을 찾을 때입니다. 법률 상담을 받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움직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민수와 수진이가 매일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작전 회의를 했어요. 엄마, 아빠 컴퓨터 비밀번호 알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은행 거래 내역 백업해야 해. 증거로 쓸 수 있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엄마, 이건 전쟁이야.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해. 다음 날 남편이 외출한 사이 민수가 왔습니다. 남편 컴퓨터를 켰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민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시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10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10년치였죠. 전부 다 출력할게. USB에도 백업했어. 이거면 충분해. 수진이는 남편 서재를 뒤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엄마, 이것 봐, 1억 원. 신우이한테 보낸 사업자금 확인증이었어요. 이것도 복사해야 해, 전부 다.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 가서 전부 복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엄마가 번 돈 증거도 필요해. 급여 명세서 있어? 응, 다 모아뒀어. 방 한쪽 서랍에 보관해둔 급여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20년치였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다 끝날 거야. 그날 밤 증거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모은 게 이렇게 많았구나. 가계부, 급여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송금 확인증. 모두 제 무기가 될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였어요. 증거 자료 잘 준비하셨네요. 30년 가계부,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 남편의 시댁 송금 내역.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 6억 원, 위자료 1억 5천만 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죠. 남편한테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통지서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 조정 신청서. 재산분할 6억, 위자료 1억 5천. 미쳤어? 30년 살았으면 그 정도 받아야지. 내가 뭘 했다고 6억을 받아? 집도 내 명이고 돈도 내가 다 벌었는데 나도 일했어. 20년 동안. 그까짓 돈 가지고? 그까짓 돈으로 우리 애들 학원비 냈어. 당신이 한 푼도 안 줬으니까. 어차피 법정 가면 내가 질 거야. 두고 봐.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한 달 후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했어요. 엄마, 떨려? 안 떨려. 정말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제 권리를 찾는 날이었으니까요. 조정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양측이 주장을 펼쳤지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조정위원이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재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달 후 첫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 우리도 증인으로 설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야죠. 그래야 판사가 알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증거 제출이 시작됐습니다. 30년 가계부가 나왔어요. 판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기록이 있네요. 생활비가 10만 원에서 80만 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셈입니다. 남편 쪽 은행 거래 내역이 제출됐습니다. 변호사가 피고는 같은 기간 시댁에 2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죠. 이것에 대해 원고는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올해 10월에 알게 됐습니다. 증인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는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증인은 원고의 아들이죠. 네, 맞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민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폐렴에 걸렸습니다. 패딩이 없어서 얇은 점퍼만 입고 학원을 다녔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옷을 사달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어차피 안 사주실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일해서 번 돈으로 병원비 150만 원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한 푼도 안 내주셨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다음 증인으로 섰습니다. 증인은 대학 입학식에 참석했나요? 아니요, 못 갔습니다.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새 옷을 사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도 미안해서 말 못했고요. 그날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랑 입학식 가는데 저만 왜 이럴까 생각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피고는 자녀들의 증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가정을 위해 저축했습니다. 검소하게 산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시댁에는 2억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가족을 돕는 게 잘못입니까? 원고의 가족은요. 친정어머니 병원비는 왜 거절했습니까? 그때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매달 100만 원을 보내면서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원고가 20년간 아르바이트로 번 2억 3천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건 제가 관리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자녀 교육비로 쓴 게 아닙니까?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수입은 전액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로 지출됐습니다. 반면 피고의 수입은 시댁 지원으로 상당 부분 지출됐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가정 운영입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다시 입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났다고 인정합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피고는 30년간 원고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며 경제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반면 시댁에는 원고 몰래 2억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며 경제적 학대입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고는 20년간 아르바이트로 2억 3천만 원을 벌어 가정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로 6억 원, 이자료로 5천만 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이겼어.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30년 만이야.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개월 후 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카페 하나 하고 싶어. 작은 거. 오래 전부터 꿈꿨던 일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상가를 얻었어요. 수진이가 제빵 학원을 다니며 빵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수는 인테리어를 직접 했어요. 엄마, 가게 이름 뭐로 할래? 정숙이네 쉼표. 쉼표. 30년 만에 찍는 인생의 쉼표니까.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2025년 봄, 카페를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기가 퍼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빵 진짜 맛있어요. 제 딸이 구운 거예요. 주말에는 민수와 수진이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엄마, 행복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가자.
엄마 평생 여행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봤잖아. 엄마, 사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58세. 늦은 나이일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으니 이제부터 30년은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백사장을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밝았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살아있는 얼굴이었죠. 30년을 한 남자 밑에서 살았습니다. 생활비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80만 원 받으며 살았죠. 친정 어머니 과일값도 눈치 봤고 아이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통장에는 제가 번 돈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58세. 누군가는 늦은 나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라는 걸. 박정숙의 1막은 끝났습니다. 이제 2막이 시작됩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참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생활비가 부족한데 말 못하고 계신 분, 배우자의 지출을 모르시는 분, 눈치 보며 사시는 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요구해야 합니다. 30년을 참았지만 결국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지 말라는 용기, 요구하라는 용기, 다시 시작하라는 용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58세, 박정숙의 진짜 인생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언제 시작하시겠어요?